킹스버리의 미친 도살자 사건, 클리블랜드 지역의 시체 분해자에 대한 진실. 그날 한 청년이 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파도가 해변을 때리는 사이 호숫가의 바위 틈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이상한 덩어리의 살점, 마치 사람의 신체 일부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물에 떠내려온 동물의 사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릎 아래부터 잘려나간 사람의 다리, 하얗게 질리고 뒤틀려 변형된 모습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 그들을 소름 끼치게 한 것은 시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피부의 기괴함이었다. 피부 표면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았고 짙은 붉은색으로 변해 가죽처럼 질기게 변해 있었다. 마치 어떤 화학물질에 담가둔 것처럼. 살인자는 단순히 시체를 절단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기술로 그렇게 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없었다. 시체의 나머지 부분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도 신분도 신원을 확인할 가족도 없었다. 클리블랜드의 언론은 그녀를 Lady of the Lake, 호수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영안실로 옮겨졌고 곧 잊혀졌다. 그러나 몇 년 후 다른 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경찰은 그녀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첫 번째로 발견된 피해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살인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Lady of the Lake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킹스베리 런 지역을 배회하던 두 청소년이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발견했다. 메마른 땅 위 언덕 아래에는 머리가 잘리고 마치 분해된 인형처럼 해체된 나체의 시체가 있었다. 손가락은 마치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은 것처럼 움츠러져 있었다. 목의 절단면은 날카롭고 서툴러 보이지 않았으며 살인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경찰은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했다. 그는 28세의 에드워드 안드라시로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 작은 갱단과 매춘부들과도 연관이 있는 복잡한 삶을 살았던 남자였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유형의 사람이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살인자가 시체를 처리한 방식이었다. 몸통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살인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3개월 후 또 다른 시체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도 머리가 없는 시체였다. 이번에는 지문이 파괴되어 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각각의 절단면은 동일했고 깔끔하고 정확했다. 살인자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서명을 만들고 있었다. 그 이후로 시체들은 경고할 만한 빈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34년부터 1938년까지 클리블랜드에서 총 2구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모두 잔인하게 분해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숙자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방랑자들이었다. 실종 신고도 없었고 그들을 찾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인자가 그들을 노린 이유일지도 모른다. 잃을 것도 없고 누구도 그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지 않을 사람들. 그러나 피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살인자의 신원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 킹스버리 런의 미친 도살자라는 이름이 신문에 등장하며 클리블랜드 전역에 공포를 퍼뜨렸다. 그러나 살인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시체들은 계속해서 나타났고 각 시체는 살인자가 경찰에게 남긴 도전적인 메시지처럼 보였다. 현장의 광경은 일반적인 살인사건과는 달랐고 마치 병적인 의식처럼 보였다. 피해자들의 몸에 가해진 절단은 무작위적이지 않았고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져 수사관들은 살인자가 인간 해부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어디를 절단해야 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일부 시체들은 사망 전 마약을 주사받은 흔적도 있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고문을 당했는지 아니면 분해되기 전에 마취를 당했는지라는 끔찍한 질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살인자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살인자는 자신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목격자도 없었고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현장에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었다. 시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에 의해 도시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나타났다.
그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경찰을 소름 끼치게 한 발견이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머리가 잘린 것뿐만 아니라 내장도 사라져 있었다. 그들의 내장 기관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끔찍한 가설을 제기하게 했다. 이것이 단순한 연쇄살인인지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것인지. 경찰은 9,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신문하고 모든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구체적인 용의자는 없었다. 각 피해자는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처럼 버려졌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살인자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 악몽이 되었다. 클리블랜드 시민들은 극도로 혼란에 빠졌고 시체들은 살인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 없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경찰은 무력했고 당국은 이 공포를 끝낼 만큼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다. 그가 바로 알 카포니, 미국 최악의 범죄자 중 한 명을 굴복시킨 엘리엇 네스였다. 네스는 다른 수사관들과 달랐다. 그는 전략가였고 노련한 범죄 사냥꾼이었다. 1936년 그가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모든 시선은 킹스베리 학살 사건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 쏠렸다. 그러나 네스가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살인자는 그의 존재를 감지한 듯했고 병적인 게임을 시작했다. 1938년 8월 16일 쓰레기 매립지에서 두 구의 새로운 시체가 발견되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 모두 머리가 잘렸고 시체는 파란색 남성 코트와 낡은 담요로 감싸여 있었다. 그러나 엘리엇 네스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살인자의 행동 방식이 아니라 시체들의 위치였다. 그들은 경찰서 근처, 그의 사무실 창문 아래에 버려져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연쇄살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도전이었다. 체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살인자, 심지어 마피아 제국을 무너뜨린 엘리엇 네스도 자신에게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살인자. 그리고 그것은 네스를 미치게 했다. 살인자로부터 도전을 받은 지 이틀 후 엘리엇 네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킹스베리 런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 가장 강경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그리고 아마도 살인자의 은신처였다. 네스는 센세 5명의 무장 경찰을 모아 한밤중에 빈민가를 급습했다. 그들은 모든 오두막을 수색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내어 지문을 채취하고 이름을 하나씩 추궁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 있었지만 네스의 부대에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급습이 끝난 후 엘리엇 네스는 그의 경력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킹스베리 런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었다. 오두막들은 재로 변했고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쫓겨났고 클리블랜드를 떠나야 했으며 돌아갈 곳이 없었다. 네스는 이 방법으로 살인자의 활동 영역을 파괴하고 그가 숨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론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언론은 이것을 잔혹한 숙청,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비인도적인 행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네스가 악몽을 진정시켰는지 아니면 살인자가 단순히 멈추기로 결심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고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킹스베리 런 급습 이후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지만 엘리엇 네스는 한 명의 용의자를 확보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스위니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의관이었다. 스위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전쟁 중 그의 임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사지를 절단하는 것이었고 이 작업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쟁은 그의 정신을 파괴했고 그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으며 통제력을 잃고 아내에게 버림받았다. 네스는 언론에 알리지 않고 스위니를 조용히 체포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직접 그를 신문했고 2번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으며 2번 모두 스위니는 실패했다. 그러나 결과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프랜시스 스위니는 네스의 정치적 적 중 한 명인 마틴 스위니 의원의 사촌이었다.
네스가 절대적인 증거 없이 프랜시스를 기소하려고 한다면 그의 경력은 즉시 파괴될 수 있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네스는 그를 풀어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새로운 병적인 게임이 시작되었다. 프랜시스 스위니는 네스에게 익명의 편지와 엽서를 보내며 그를 조롱하고 그의 가족을 위협하며 네스가 그를 잊지 못하도록 했다. 이 편지들은 스위니가 정신병원에 수감된 후에도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프랜시스 스위니가 정신병원에 수감된 후 클리블랜드의 살인 사건은 중단되었다. 더 이상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머리가 없는 시체들이 철로나 쓰레기장에 버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종말인가? 아니면 단지 가짜 침묵인가? 1939년 경찰은 또 다른 남자를 체포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돌레잘로, 3명의 피해자와 관계가 있던 석공이었다. 신문 압박 속에서 프랭크는 8번째로 발견된 시체인 플로렌스 폴릴로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 자백은 설득력이 없었다. 경찰은 그가 강압적으로 자백했다고 의심했고 재판을 받기 전에 프랭크 돌레잘은 감방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그는 사망 전 6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절망적으로 강압적인 신문을 받았다고 믿었다. 그 후 더 이상 체포된 사람은 없었고 어떤 용의자도 밝혀지지 않았다. 클리블랜드의 시체 분해자, 그것이 프랜시스 스위니, 프랭크 돌레잘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든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년 후 일부 수사관들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다. 단일 살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사건들이 여러 명의 살인자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클리블랜드의 거리를 배회하며 결코 체포되지 않은 여러 명의 살인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클리블랜드의 시체 분해자 사건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몇 명을 죽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멈췄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이 미스터리는 불행한 피해자들과 함께 묻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인자가 여전히 관찰하며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